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이들과 함께 국어 공부하고 있는 국어강사 이지민입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국어강사다 보니까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15분 동안 어머님들이 뭘 궁금해 하실까,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춰서 내용을 좀 준비했고요. 일단은 어머님들이 너가 뭔데 이야기를 하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 겸 자랑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어교육과 고려대학교에서 박사 논문 남겨둔 수료 과정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좀 깊이 있게, 그 다음에 평가원의 시각으로 가르치고자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메가스터디 마더텅에서 문학 집필을 좀 했었고요. 작년과 올해는 대성마이맥과 함께 협력해서 문학 같이 검수하고 있습니다. 저 약간 떠는 거 들켰죠? 갑자기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살짝 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고1, 2, 3 다 올라운더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시공략법 때문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도 분명히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노원구 은행사거리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내신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마지막으로는 고등학교 이번 비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의 정시까지도 선지 표현들이 굉장히 내신화돼가고 있는 것들이 분명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아이들에게 치밀하게 같이 관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근간은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제 팜플렛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올인원 국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냥 단순히 아이들 수능 잘 보게 해드릴게요. 그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왜 수능을 잘 봐야 하냐? 대학 가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한 모든 준비들을 제가 총체적으로 다 이끌어주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 생활기록부까지 모두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체부터 시작해서 전 과목, 전 영역, 세부특기 능력 모두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1, 2, 3번 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4번은 살짝,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제 자랑이라서 부끄럽기 때문에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여러분들 많이 다니셨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능에 대해서 이번에 뭐 어떻다더라 저렇다더라 거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문학 어려웠다, 문학 쉬웠다, 선택 과목 어려웠다. 그쵸?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딱 페이지 뜨면 어머님들이 긴장하시더라고요. 뭐야 1번? 45번까지 다 한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고요. 대표 문제만 몇 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독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서론이 보통 1번부터 3번까지 위치해 있고요. 아이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쉽게 빠르게 푸는 구간이라고 하여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 때도 1번부터 3번까지 푸는 시간은 3분에서 4분 정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구간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평가원이 뒤통수를 쳤죠. 자, 1번부터 아이들이 다 말렸습니다. 이번에 국어가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비문학이 어려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떨고 있죠? 저 못 말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어려웠는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1번에 제시문 근거가 지금 이거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단순 관점에 따르면 해독 발달에 대해서 글자와 글자 소리에 대한 학습력이 필수적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도 말소리, 듣기 경험, 독서 경험이라고 하는 말들이 정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3번이 일치하지 않는 정답이냐? 앞서라고 하는 이 두 글자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빨리 읽는 친구들, 특히 독서론 만만하다, 여기는 무조건 빨리 읽어야 된다 라고 공부했던 친구들은 앞서 저 두 글자 때문에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누락에도 좀 신경 써서 그냥 단순히 집중, 전략 이걸로만 승부를 하자 이것보다는, 그래서 평가원들이 선지를 자꾸 어렵게 뺀다, 디테일하게 뺀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의 선지들이 두드러지게 나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충분히 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에서 제시문에 근거하여 독해 능력의 해독과 언어 이해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독해 능력 연구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5번에서 단순 관점과 달리 독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줄에 대한 근거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독서론 같은 경우에는 일치 문제라고 해서 제시문에서 A라고 나왔으면 선지에서도 A라고 출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제시문 근거랑 선지 내용이랑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을 읽어나가면서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를 추론하고 재구성하고 단순히 여기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 정답이야 했던 시절은 다 가버렸다. 그래서 글을 읽어나가면서 이 글 속에 담긴 내용, 그 다음에 내 언어로 바꾸는 작업, 이 추론 과정들이 1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단순하게 저는 일치, 추론, 적용 문제 영역별로 공부할게요. 이 이상으로 추론 문제에 대한 사고력이 굉장히 탄탄해져야 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술 영역이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정보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한 문단인데요. 한 문단 다 답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총 기술 문단이 4문단이 나왔어요. 4문단이 나와 있으면은 보통 거기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가 정보 발췌해야 되는 양이 50%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 기술 지문은 80% 이상의 정보를 저희가 다 발췌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뭘까요? 80%를 제가 다 이해하고 암기한다? 그거 시간 내에 절대 불가능해요. 뭐 저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 여기서 저희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독서 진짜 어려워져서 큰일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각기 맞는 풀이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획일적으로 애들아 여기 밑줄 거 여기 시험 나와 이거 이상으로 이 친구는 단기 암기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텍스트 분석을 먼저 한 후 문제를 풀게끔 이 친구는 항상 일치 문제 잘 틀리기 때문에 두 문단 읽고 나서 일치 문제 공략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문단 읽기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풀이법이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획일적인 수업보다는 획일적 그 이상으로 개별 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되는 국어 수업이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문학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동일론 문제였습니다. 동일론.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9개년간 기출문제를 모두 검토를 하면 질문 관련된 문제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에 A라고 나와 있으면 선지에도 A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텍스트에 A라고 나와 있는 거를 선지에서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저 Z까지 꽈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문제 푸는 시간에 아이들이 평균 풀이가 1분 내지 늦은 아이들은 2분 30초까지 걸렸습니다. 원래 저희 문제 푸는데 한 문제당 4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딜레이가 많이 돼서 아마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이번에 아이 수능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비문학에서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선택 과목을 정확하게 풀지도 못했대 라고 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 자꾸 비문학 쉽게 나온다 했고 실제로도 비문학이 9월까지 쉽게 나왔고 그런데 수능에서는 정작 엄청난 사고력을 요구하는 추론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심지어 1번부터 3번 가장 쉬운 독서론마저도. 자,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 교육과정이 바뀌고 있고요. 나라에서 요구하는 국어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 다음에 비판적 읽기가 가능한 이런 학생들을 양성하는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추론 문제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발췌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해당 내용을 읽고 내 말로 재구성하는 추론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다들 들으셨겠지만 난이도가 다운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는 또 문학 전공 박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해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학은요, 내년 수능 어렵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올해보다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제가 적어놨지만 일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원래 일치 문제라고 하는 거는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 인물이 어떤 행동을 어디서 했다, 이런 문제들이 소설에서 많이 나왔는데 최근부터 현대 소설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전 시가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영역별로 일치 문제가 나온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맞아. 시간이 문제입니다. 디테일하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비문학 풀다가 지친 친구들이 문학까지도 디테일하게 읽어야 되니까 지구력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일치 문제를 공략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여기서는 필수적으로 배경 지식보다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박사다 막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좀 믿음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문학에서는요, 일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다? 절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시험 나오는 서사적 장치라는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만 사실 알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들이 늘 출제하는 구간들이 분명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식화시켜서 아이들에게 내면화해주는 게 이번 수능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엄마 기출문제 나 왜 풀어? 이거 어차피 똑같은 질문 수능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이 서사적 장치, 평가원들이 좋아하는 이 요구사항을 리스트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기출문제를 푼다. 꼭 말씀을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시간상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또 정확하게 말씀드릴까 아니면 아예 말을 안 해버리자. 약간 이렇게 대쪽 같습니다, 저는. 자, 근데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점점 어려워져요. 계속 어렵다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화작과 언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했고요. 그걸 평가원들이 최근에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평가원들이 요 놈들 공부를 좀 시켜야겠구나 라고 해서 어려워지게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어려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어려워지느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 보통 뭐 선택하시게 할 거예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언매.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언어 문법 파트죠. 여기서 제시문 문제가 있어요. 비문학 쭉 나와가지고 푸는 거. 여기를 좀 많이 연습시키셔야 돼요. 여기가 글 구조가 계속 좀 복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체 쪽에서 뒤에 43번부터 45번까지 문제들이 있는데 항상 여기서 신유형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EBS 언어 매체 애들이 보통 책 사놓고 그대로 놔뒀다가 내년에 당근하거든요. 그래서 꼭 풀리게끔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항상 신유형이 EBS 연계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화법과 작문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데 이번에 화법과 작문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왜 그러냐? 여기 나와 있듯이 세부적 정보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에서 원래는 어떤 자료가 어떤 문단과 어울린다. 여기까지만 문제 나왔었는데 지금부터는 이 자료가 어떤 문단에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다. 하게 되면서 선지가 길어지고 더 세부적인 정보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지, 분석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언매 선택하신 분들 엄지척했던 거는 뭐냐면 화법과 작문은요. 진짜 국어 잘하는 애들이 선택해야 되는 영역이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감각적으로 캐치하는 능력들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아이가 국어가 좀 그런다. 그 다음에 긴 글을 읽는 걸 좀 싫어한다 하게 되면은 언매 쪽으로 빼주시는 게 훨씬 아이들에게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첫 번째는 제시문 구조 전략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추론 문제를 좀 간파할 수 있는 풀이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마지막에 하나 더 붙여놨죠. 어휘력입니다. 긴 글을 단 3글자로 압축시켜서 선지에 내주기 때문에 이 어휘가 가진 이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이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늘상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어휘력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이들이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고3이라고 해서 어휘력까지 고3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상술하다, 그 다음에 상회하다 이런 말도 나오게 되면은 아이들이 벙 쪄서 못 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독서에 나오는 제시문들 중에서라도 우리 아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 하게 되면 첫 번째, 맥락에 근거해서 이 의미를 추론해보게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사전적 의미를 찾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던 게 이 문맥에서는 이런 의도를 담고 있구나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게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회의적이다를 제가 예로 많이 드는데, 회의적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전으로 보게 되면은 돌이켜 의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비문학에서 나오게 되면은 A학자가 B의 학문을 회의적으로 대한다 라고 했을 때는 돌이켜 의심한다라고만 보면 내용 이해가 좀 더뎌요. 그래서 그때는 비판하다, 지적하다,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읽게 하시고 의미를 파악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다 알아도 어휘 때문에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문학 같은 경우는 일치문제 공략,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평가원이 요구하는 무조건적인 장치들을 내면화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외의 문제는 좀 평이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중요한 거는 단어들 간의 관계성, 그 다음에 보기 적용 어떻게 문제 풀 것인지 이런 루틴들을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문법은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시문 잘 풀 수 있도록 계속 노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지, 세부적 정보 파악하는 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선택 과목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홍보를. 그래서 제가 그냥 네이버에 국어의 완성 이지민 이렇게 치게 되면은 그 블로그가 뜨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의 자료에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 다 업로드해서 구구절절 좀 설명을 해놨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선택 과목 관련해서 제가 업로드할 예정이라서 혹시 궁금하시면은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써주시고,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메일이나 아니면 거기 댓글로 말씀 주시면 제가 세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건데, 추론 문제도 심해지고 문학에 대한 일치 문제도 심해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2027 수능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 배경지식 활성화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EBS 연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비문학이 EBS 연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핵심어만 연계가 됐었는데, 최근부터는 핵심어에 대한 배경지식, 핵심어에 대한 정의, 핵심어에 대한 구성 요소들까지 다 연계가 되고 있어요. 거의 글자 수로 따지게 되면은 EBS랑 거의 200자 정도가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책에서 그냥 문제 풀고 던지는 게 아니라 EBS에서 내가 모르는 어휘, 내가 모르는 이론들이 나오게 되면은 한 줄 정도로 요약 정리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비문학을 보고 나서 아이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제부터 비문학은 80%의 전략과 20%의 배경지식 싸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0%의 배경지식이 의미하는 걸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배경지식 안 중요하구나 이게 아니라요. 20%의 배경지식이 없다? 문제 푸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책과 그 다음에 어휘력 관련하여 배경지식을 쌓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여기서 이제 청원고 어머님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제가 내신 준비를 하면서 청원고 같은 경우는 환율이 나왔습니다. 경제지문에서 환율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배경지식이 있는 친구들은요, 그냥 쓱 보고 나서 문제 풀어요. 근데 배경지식이 없는 친구들은요, 5번 읽고 나서, 선생님, 저는 국어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갑자기 화장실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경지식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필요 없다 하지만 정확하게 가독성을 올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모의고사 보여드렸었는데 동일론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도 EBS 연계 제시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론에 대해서 이미 선행 지식이 있던 친구들은 좀 쉽게 풀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핵심 구문을 파악하는 전략입니다. 그냥 단순히 느낌적으로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구문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평가원들이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냐면 칼럼이나 논문들의 글감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서 평가원식으로 재구성을 해서 출제를 하게 되는데 평가원식으로 재구성을 하면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구문을 자기들이 숨겨놔요. 그래서 그 구문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도가 있다 하게 되면은 그 부분들만 체크 하게 되면서 긴 글의 내용들 중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정보 50% 이상을 현명하게 추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수업하다 오는 길인데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너가 밑줄 긋은 거에서 무조건 문제가 나와야 된다.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체크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근데 이걸 감각적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전략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인문질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문 뭐뭐가 아니라 뭐뭐이다입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체크하라 그래요. 어떻게 체크하냐? 뭐뭐가 아니라는 함정구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X를 치고 이거는 이 학자가 싫어한다. 이걸 명백히 인지를 해놔라. 그러면 뭐뭐가 아니라 뭐뭐이다. 이 구문 전체 중에서도 어떤 게 어떻게 시험 나올지 전략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그냥 욕망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욕망 체크하고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건 뭐다? 욕망을 제어하는지 제거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아이들에게 계속 전략화를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별 특징 파악하기입니다. 보기 문제가 약한 친구들이 있고 일치 문제만 주구장창 틀리는 친구들이 있고요. 추론 문제만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자 성향이 달라서 각자 틀리는 영역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수업 맡겨두시고 잘하겠지. 선생님 얘 잘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1대1로 면밀하게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주셔야 돼요. 저한테 부탁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1대1로 해서 이 아이의 성향과 문제 푸는 스킬과 왜 틀리는지를 계속 상담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줘야 아이도 인지하고 아이도 조심하고 문제 풀면서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기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서 상담과 이어졌을 때 우리 아이들은 분명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문학학습법입니다. 문학이 계속 관건이에요. 제가 물을 가지고 왔죠. 한번 먹겠습니다. 문학이 왜 지금 또 문제냐면은 3월 서울교육청 모의고사 때 문학이 한번 어려워지고요. 육모 때 또 문학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원래 기존의 문학의 경향성은 낯익은 익숙한 이론을 선지해서 새롭게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낯설게 인지적 부담을 크게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에서 그거를 또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때 또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아이들에게 문학 이론과 문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공식은 정확하게 내면화를 시켜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문학 우습게 봐요. 지금 이 나이 때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이.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주구장창 내신으로 봐왔던 영역이 문학입니다. 그래서 엄마 문학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표현법 공부하라고 나 안 해. 나 이거 다 아는 거야. 의인법 다 알고 역사법 다 알아. 이런 친구들인데도 막상 문제 풀기 하면 표현법부터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한테는 반드시 진단평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상담을 해서 너가 어디가 약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직 다 자제분들은 안 만나봤지만 분명 문학 이론에서 누수가 많이 날 거예요. 왜냐면 보통 아이들이 표현법 배웠을 때 정의와 예문만 배우고 끝나거든요.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다 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항상 그래왔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거의 감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근거와 알고리즘,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론을 학습할 때도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 하게 되면은 1번, 2번, 3번에 걸리면 이건 다 시각적 이미지다. 이런 식으로 그물망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의인법 같은 경우에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를 다 찾아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이런 구체적인 구문이 나왔을 때 얘는 의인법인 거야. 그 외에는 아닌 거야. 똑 풀어지게 알려줘야 우리 친구들이 귀신같이 알아듣고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학 분석 전략입니다. 이번에 평가원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배경 지식 없이 수능 현장에서 낯선 작품을 해석하게 만들겠다. 요게 지금 목표예요. 여기는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EBS 연계율을 낮추겠다. 낯선 문학을 너네들한테 계속 주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이 없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표면에 나와 있는 표현만 집착해서 문제를 풀어야 너네들은 정답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오히려 왜곡된 평가원이랑 어긋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친구들은 가장 큰 문학 문제 풀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내신 풀듯이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EBS 수능 특강 풀 때도 밑줄 긋고 무슨 의미, 밑줄 긋고 무슨 의미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다들 많이 들었듯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그 중에서 평가원들이 요구하는 단 하나의 공식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공식은요 표면에 드러나 있고 배경식은 쓸모가 없다고 하긴 그렇지만 쓸모가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 전략을 평가원답게 다시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윤동주 나오면 항상 부끄러워가지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현대시 같은 경우는 수식어 서술어,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사적 장치,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서술어를 활용해서 시어 간의 관계성 파악 이런 식으로 낯선 문학에 대한 정확한 해석법, 공식을 알아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제일 답답해하는 게 국어학습에서 선생님 영어는 다 외우면 되고요. 수학은 계속 문제 풀면 되는데 국어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계속 물어보거든요. 국어도 이런 공식들, 시어가 갖는 전형적인 의미들, 외워야 될 부분들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외운 것들을 내가 자유자재로 풀이할 수가 있는지 실전 풀이도 많이 해봐야 돼요. 결국에는 영어와 수학의 공부법을 합친 게 바로 국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될 이론이 있고요. 적용해야 될 다양한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학습법 같은 경우 문학 이론 문제, 항상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문제가 나오게 되고 구절풀이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보기 적용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구절풀이 문제에서 항상 초고난도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라도 우리가 분석 전략을 정확하게 알아놔야 된다. 수식어 서술어를 통한 자의적 해석이 아닌 표면적 해석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 빼고 있습니다. 살 빼고 있고 그래서 사진 그래서 바꿨습니다. 또 어머님들이 얘가 너냐 얘가 너냐 이래가지고 살을 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수업 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시즌 1, 2, 3, 4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2월까지 교재는 기출의 생각, 기출 분석서와 그 다음에 수능 특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희 기출 분석서가 항상 많은 학생들한테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해마다 기출 분석서가 계속 저희가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출 푸는 이유는 올해 수능을 잡기 위해서다. 근데 수능의 경향성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의 경향성을 담은 제시문들만 저희 조교팀들이 다 선별을 하고 제가 최종 검토해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의 생각 같은 경우에는 문학은 시대별 갈래별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 영역별로 인문 특징, 과학 기술 특징, 법 특징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역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고3 친구들이 문학을 다 잘 봤어요. 이것만 지금 자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이유는 이번에 정말 반응이 좋았던 게 3포인트 학습법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능 특강의 작품들이 거의 130작품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주구장창 학습을 하는
게 많죠. 보통 수능 특강 문학 수업을 한다 하게 되면은 밑줄 긋고 이거 의미, 밑줄 긋고 이거 의미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죠. 그 다음에 숙제하고.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다음날 그 작품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뭘까요? 작가 이름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수업을 했을 때 3시간 동안 열심히 들었지만 정작 다음날 기억나는 이론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3포인트 시험에 나올 거 딱 3가지만 알려줍니다. 물론 내신 수업할 때는 구구절절 저도 하죠. 근데 수능 수업을 할 때는 수능 문학은 수능 문학답게 해야 된다. 구구절절한 배경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3포인트. 이거 시험 나오고 이거 시험 나오고 이거 시험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입장도 편하고요. 더 외우려고 합니다. 외우려 주시면 외울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번에 북새곡이라는 작품이 시험에 나왔는데 제가 3포인트 잡은 거에서 시험 문제 다 나왔습니다. 수군과도 제가 찍은 데서 다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문학은 시험 낼 수밖에 없는 데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박사니까 또 알 수가 있다. 또 나오죠. 이 박사병. 박사병. 거의 유행가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포인트 학습법이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대학을 보내는 것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함께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챙기면서 동시에 수능 다 챙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첨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학년 보고서 작성할 때 제가 상의해서 제목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차 필요한 친구들은 목차까지도 제가 다 상의를 해가지고 목차 짜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해서 생활기록부는 제가 좀 담당을 해서 아이들의 학습 시간을 좀 확보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7, 8월 달 되면 애들이 대학교 수시를 써야 되는데 어디를 써야 될지 되게 막막해 합니다. 제가 생활기록부 다 검토해서 우리 조교팀들과 그 다음에 제 친구들 중에서 컨설팅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회의해가지고 컨설팅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리닉 지도. 이게 이제 1대1 지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친구들의 강약점 분석하고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 클리닉 지도 보통 겨울방학 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하프 모의고사로 진행을 계속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계속 실전 감각 잃지 않도록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3월 모의고사 3주 전에는 실전 모의고사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실전 모의고사 80분 OMR 체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컨텐츠를 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기출의 생각 책이고요. 그 다음에 EBS 킬이라고 해서 수능 특강 분석서가 좀 나갑니다. 그래서 분석서 내용들 아이들 내신 준비하기도 좋고 스스로 내용 있도록 책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 제 모의고사는 EBS 100% 연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EBS에 관련해서 인지적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 그날 배운 거는 바로 다음 주에 바로 모의고사화해서 아이들에게 하프 모의고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성과 함께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성 모의고사 컨텐츠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대인재 시즌2부터는 시대인재 컨텐츠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관련해서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택 과목은 제가 1대1로 질의응답 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영상 강의 무료 제공하고 있고요. 엔제와 이론서까지도 다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저희 팀이 지금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들로 팀을 꾸려놨기 때문에 저희 컨텐츠는 믿고 맡겨주셔도 된다. 거의 최강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가 뭔데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냐? 결과를 좀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했던 콘텐츠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법 나와 있을 때 콘텐츠에서 세 지문 이상이 다 일치했습니다. 핵심어가 다 일치했고 배경식 다 일치했고요. 인문지문 같은 경우에도 동일론과 학자 이름까지 다 일치해서 진행이 됐고 문제 유형까지도 저희 콘텐츠와 일치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수능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이널 교재로 전체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모든 작품들 중에서 이거가 출제 유력이다. 30작품만 모아서 아이들이 수능 장날 아침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얇은 책자가 나가요. 거기에서 30작품에서 수능과 일치했고요.
모의고사에서도 지금 일치한 게 2개 나왔습니다. 복세곡 같은 경우도 저희 30작품에서 일치가 됐고요. 저 유튜브 영상에도 있는데 복세곡은 제가 계속 강조를 좀 많이 했었고 이게 실제로도 문제 나왔습니다. 제시문까지도 일치를 했습니다. 갑자기 또 혹시 유튜브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쇼츠 몇 개 좀 보고 가주세요. 그 다음에 문법 문제도 이게 지금 수능 문제고 저희 컨텐츠 문제인데 일치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수능 문제고 저희 컨텐츠 문제인데 다만 모두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을 때 저희는 중요하다고 했고 저희 반 애들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수강후기는 이지민 최고다! 막 이런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반 친구들은 이제까지 제 재원생들 중에서 이지민 선생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다. 왜냐면 대학교 입시까지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힘들 때 가장 믿음을 줄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이 있다면은 제가 반드시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점수 관련해서는 제가 무조건 올려드리겠습니다. 생활기록부 관련해서는 저보다 더 관리 잘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3월달까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밖에서 빨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민이었습니다.